어릴 적부터 예언 천재로 불려왔던 무녀 미즈키의 충격적인 예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업보가 많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의 경고를 처음엔 모두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대지진, 엔화 폭락, 끝없는 쌀 폭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예언이 현실로 다가왔고 지금 일본은 정말로 한국의 쌀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 기자가 사라진 예언자의 흔적을 따라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충격적 진실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경제신문의 사회부 기자 스즈키 요코라고 합니다. 8년차 베테랑 기자로 늘 차가운 숫자와 팩트만을 쫓아왔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제가 쌀 폭동 현장을 취재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은 지금 심각한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마트 선반은 텅 비었고 배급소 앞에서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식량난으로 무너지다니. 더 비참한 건 한국에서 수출해온 쌀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 이제는 손을 벌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날 저는 시부야 역 근처 배급소에서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타마가와 신사로 오십시오. 무녀 미즈키가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지진, 엔화 폭락, 쌀 위기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네 번째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기자 본능으로 이 제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외곽의 작은 타마가와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돌계단을 올라 붉은 돌이 문을 지나자 고요한 신사 경내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미즈키, 24살의 젊은 무녀. 전통 복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동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즈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죄를 마주할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이 만남이 제 인생과 어쩌면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과거의 죄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미즈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사 뒤편의 작은 다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족자와 낡은 책들이 가득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즈키는 차분하게 차를 준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코 씨, 신문사에서 오신 거죠? 쌀 폭동에 대한 기사를 쓰고 계시겠네요.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그녀는 차를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3년 전에 이미 봤어요. 3년 전이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즈키는 찻잔을 저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봄, 제가 예언을 남겼어요. 3가지 재앙에 대해서요. 첫째, 땅이 흔들릴 것. 둘째, 돈이 무너질 것. 셋째, 밥상이 비워질 것.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현실이 되었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도호쿠 대지진,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엔화 폭락, 그리고 지금의 쌀 위기까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주장에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건 단순한 추측 아닐까요? 일본은 늘 지진이 있고 경제 위기도 예측 가능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즈키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가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한 글씨로 그녀의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요. 2022년 3월 15일.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미즈키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 종속될 것입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미즈키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쌀이 없다면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기술, 식량, 그리고 마침내 정치적으로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미즈키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역사의 매듭은 반드시 풀립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 매듭은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그 순간 신사 밖에서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즈키는 내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낼 거예요. 찾아야만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미즈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이 지금까지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게 그저 흥미로운 기사거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결국 저를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즈키의 이상한 예언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하며 새로운 취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시내 신주쿠역 인근의 대형 배급소. 전날 밤 이곳에서 한국 쌀 분배를 두고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곧 수백 명이 가세한 대규모 소요로 번졌다는 내용이었죠.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배급소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흩어진 쌀,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외국 쌀 거부라는 낙서들. 경찰들이 경계선을 쳐놓고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 섰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순대로 보이는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일부가 일본인이 한국 쌀 먹느니 굶는 게 낫다고 소리치더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대로 보이는 노인이 배급소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절대 안 받겠소. 당신들은 역사를 모르는 거요? 저들이 어떤 나라인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의 젊은 부모들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굴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아이들 굶기게요? 쌀은 쌀이에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즈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종속될 것,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배급소 책임자인 타나카 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쌀 재고는 거의 바닥났고 한국에서 오는 쌀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다행히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 주었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자존심 때문에 배급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쌀에 대한 거부감은 왜 그렇게 강한가요? 역사적 감정이죠. 특히 노년층에게는요.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 의존하게 된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로 10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항구에서 일본행 선박에 쌀 포대를 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 포대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친선의 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TV 앞에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쌀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니. 이게 우리 조상들이 원한 일본인가? 사무실에 도착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미즈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역사의 매듭,
과거의 죄, 종속. 그날 밤 갑작스러운 결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미즈키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그녀의 네 번째 경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타마가와 신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즈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노인만이 신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즈키를 찾으시나요? 손녀는 사흘 전에 짐을 싸더니 어디론가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지 말도 없었답니다. 노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즈키가 떠났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언제 돌아올지, 어디로 갔는지 말씀은 없었나요? 노인은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흘 전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죠. 메모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곧 돌아올게요. 혹시 제가 미즈키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중요한 인터뷰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스럽네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신문사 기자임을 확인한 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잠시만요. 손녀의 사생활인데, 하지만 요즘 그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혹시 당신이 뭔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사 뒤편에 있는 작은 목조 가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즈키의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벽 전체가 지도와 사진, 신문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 지도가 크게 붙어 있었고 서울, 이천, 경북 안동 등의 도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수십 개의 일본 역사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역사 교과서, 왜곡, 모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저는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손녀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었다니. 저는 책상 위에 노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즈키의 정갈한 필체로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네 번째가 뒤따를 것이다. 역사의 매듭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 진실은 바다 건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일본의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한 곳에서 올 것이다. 노인은 벽에 붙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는 항상 일본의 과거에 집착했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마치 전생에 무언가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방 구석의 노인 가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반쯤 열린 가방에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보였습니다. 이건 미즈키가 한국에 간 걸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깔려있던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194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모습이 여럿 있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이 사진은 뭔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무언가 큰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즈키의 예언,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 노인을 따라 다실로 향하면서 저는 미즈키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일본인들이 가장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실의 자리를 잡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차를 준비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향기가 작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오노 히로시입니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즈키의 외할아버지죠.
그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계속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나는 군국주의 시절 조선에서 복무했던 군인이었소. 차를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경상북도 지역에 주둔했었지요. 그 당시 나는 겨우 20살, 전쟁의 의미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소. 마을에서 식량을 강제로 징발하고 젊은이들을 노동자로 끌고 갔지요. 때로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도 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히로시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미즈키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즈키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5살 때부터 꿈을 통해 미래를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내일 비가 올 거라든가 이웃집 할머니가 병에 걸릴 거라든가. 하지만 점점 그 예언은 더 정확해지고 범위도 넓어졌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미즈키는 내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꿈에서 보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벽에 붙은 자료들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미즈키는 우리의 역사, 특히 우리가 한국에 저지른 일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전 갑자기 그 3가지 재앙을 예언했죠. 지진, 엔화 폭락, 쌀 위기.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조차도. 히로시는 서랍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즈키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편지예요. 사흘 전 새벽, 떠나기 전에 남겼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결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코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4번째 경고를 찾으세요. 답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 이천, 안동을 방문하세요. 특히 안동에서 제 마지막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미즈키. 미즈키는 또 뭐라고 말했나요? 한국에 종속된다는 예언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히로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즈키는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소. 처음엔 미친 소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전 밤, 떠나기 전 미즈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일본의 진정한 독립은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니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취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히로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미즈키의 예언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오면 제게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히로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일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평생 침묵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보니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를 나오면서 저는 미즈키의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자료들,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 그리고 책상 위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 일본의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한 곳에서 올 것이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편집장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국 취재를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즈키가 말한 4번째 경고가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저와 일본의 운명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장 타케다를 찾아갔습니다. 65살의 타케다 편집장은 일본 언론계의 중진으로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노련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성향으로도 유명했죠. 타케다 편집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편집장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코,
쌀 폭동 기사는 어떻게 됐나? 마감이 임박했는데 그게 기사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재 방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즈키와의 만남, 그녀의 예언, 그리고 할아버지 히로시의 고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즈키의 방에서 발견한 역사 자료들과 한국행 비행기표,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거지라는 충격적인 예언까지. 편집장의 표정이 말씀드릴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 편집장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24살 무녀의 예언을 근거로 역사 문제와 쌀 위기를 연결시키겠다고?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3가지가 현실이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편집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야. 과거사와 현재 위기를 연결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편집장님, 미즈키의 할아버지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복무했던. 그래서 뭐? 80년 전 일을 지금 다시 꺼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편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고 멀리서 한국쌀 수송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코, 난 내가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야.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쌀을 보내고 있어. 그들의 지원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채우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를 들춰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미즈키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편집장님, 만약 과거사 문제가 지금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미즈키가 한국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한국 취재를 허가해 주세요. 타케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 취재?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신문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쌀 위기의 경제적 측면이야. 가격 안정화 방안, 정부의 대응책, 시민들의 생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역사 이슈는 지금 다룰 때가 아니야. 쌀 폭동의 경제적 측면만 집중해. 그리고 미신적인 예언 같은 건 우리 신문에 실을 수 없어. 하지만 편집장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요코, 내 지시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쌀 폭동 기사를 마무리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제 휴대폰으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즈키 요코 기자님? 낮고 긴장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미즈키 건에 대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무엇에 가까워지고 있기에 이런 경고를 받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가기로. 미즈키의 흔적을 찾아 그녀가 말한 4번째 경고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이것이 단순한 기자로서의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는 24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저는 남은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즈키를 따라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일본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모아야 했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갈등에 관한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역사 교과서 논쟁. 수십 년간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수많은 이슈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찾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갈등과 현재 쌀 위기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미즈키가 말한 종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대학 시절 친구였던 사토 유키, 그는 현재 농림수산성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점심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코.
유키는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 쌀 위기 취재 중이라며? 맞아. 사실 공식적인 정보 말고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고 싶어. 유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절대 기사에 쓸 수 없는 거야.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쌀 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농업 정책을 완전히 잘못 이끌었어. 쌀 자급률을 높이는 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품종 개발도 소홀히 했고, 유키는 태블릿을 꺼내 비공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쌀 자급률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냉전이 기후에 강한 품종 개발, 스마트팜 기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에 투자해왔어. 그런데 왜 정부는 대중에게 실상을 알리지 않는 거지? 유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지. 과거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게 농업 기술로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는 다시 주변을 살피고 태블릿에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 쌀 수입에 대한 비공개 내부 반응이야. 공개적으로는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 의존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쌀 수출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사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정치적 레버리지? 그래. 예를 들면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쌀을 원한다면 과거사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미즈키의 예언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 유키, 한국 정부가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정치적 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농업 기술의 역사적 흐름에 관심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 학술 논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의 전통 쌀 품종과 농법을 대규모로 연구하고 가져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한국은 이 잃어버린 농업 자산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고, 결국 원조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역사의 아이러니, 과거에 빼앗아간 지식이 이제는 우리를 구하는 원천이 되었다니.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누군가 저를 주시하는 듯한 불편한 감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침에 정리해두었던 책상이 약간 엉망이었고 컴퓨터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랍을 열어보니 미즈키의 편지는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두었던 메모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즈키의 방에서 발견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제가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 조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단순한 무녀의 예언이 왜 이렇게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나 미즈키가 남긴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이천, 안동, 그녀가 가리킨 곳에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미즈키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답은 땅에 있다. 진실은 손으로 만져야 한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땅, 한국의 쌀, 그리고 우리가 지워버린 공유된 역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어떤 진실로 저를 이끌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출국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와 쌀 폭동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크게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공항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추가 쌀 지원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추가로 5만 톤의 쌀을 일본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앞서 보낸 10만 톤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한국 농림부 장관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국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인도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인천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쌀 포대를 싣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베항에서는 한국 쌀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든 시민들과 반대로 불욕적 수입 거부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쌀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한국이 쌀 수출의 대가로 역사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 기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즈키의 예언과 진실을 향한 강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미즈키가 표시한 첫 번째 장소인 이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유명한 이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5일간입니다. 공무원은 저를 잠시 살펴보더니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즈키가 표시한 세 곳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은 한국에서 쌀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법과 첨단 농업 기술의 결합으로 최고급 쌀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안동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역사적인 도시로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이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이천은 전원적인 풍경이 펼쳐진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농업연구소를 향해 걸어가는 길, 넓게 펼쳐진 논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천 친환경 쌀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전통적인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것 같아서요. 저희는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워두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의 농업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특별히 쌀 재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물론이죠. 지금 마침 연구소 투어가 있어요. 함께 하실래요? 투어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쌀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 품종은 고온과 건조에도 잘 자라며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토양 상태, 습도,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일본 여성이 방문하지 않았나요? 20대 초반, 긴 머리에.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일주일 전에 일본 여성이 왔었어요. 많은 질문을 했죠. 특히 우리의 쌀 품종 개발, 역사와 일제강점기 동안 잃어버린 전통 종자 복원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안동에 관심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하회마을에요. 그날 저녁, 저는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즈키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낙동강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하회마을에서 미즈키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잠들기 전 저는 미즈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코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네 번째 경고를 찾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의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내일 안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안동의 아침은 맑고 선선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멀리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하회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회마을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마을로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지형 때문에 하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로 걸어가는 길,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의 집들, 좁은 돌담길, 마당의 핀 꽃들, 도쿄의 번잡함에 익숙한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안내소에서 간단한 지도를 받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즈키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았을지, 어디에 단서를 남겼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른 대로 보이는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일본 분들은 표정이 좀 달라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구경하러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이곳을 방문한 일본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긴 머리에.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 아이, 미즈키라고 했던가? 특별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맞습니다. 그녀를 만나셨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어요. 우리 마을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물었죠. 저는 마을의 문화해설사거든요.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스즈키 요코입니다. 요코 씨,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미즈키는 당신이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메시지는요? 저를 따라오세요. 박노인은 저를 마을 구석에 있는 오래된 한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자택이었습니다. 낮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마당과 전통적인 내부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문이 300년 넘게 지켜온 집이에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이기도 했죠. 그는 안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 입은 사람들과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때 사진입니다. 1940년대 일본군이 우리 마을에서 쌀을 강제로 수탈해 가던 시절이죠. 사진 속에는 쌀 포대를 트럭에 싣는 일본 군인들과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 쌀을 받는 상황과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미즈키는 이 사진들을 보고 울었어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남겼죠. 그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제 이름이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코 씨,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알고 있겠죠. 이 USB에 네 번째 경고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일본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미즈키. 그 아이는 특별했어요. 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미즈키는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과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박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 때문에. 하지만 미즈키를 만난 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정부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USB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소중한 이야기와 이것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코 씨, 한 가지 더 말해도 될까요? 노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한다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즈키가 나타났습니다.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코 씨,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3년 전, 저는 3가지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지진, 경제 위기, 식량 부족,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경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즈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코 씨, 4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에 종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벌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입니다. 쌀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내부 보고서로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농업 인구 감소, 기술 투자 부족. 일본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첨단 기술, 심지어 문화까지. 이것이 제가 본 미래입니다. 그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한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것은 종속이 아닌 동등한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즈키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마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 그리고 화해의 정신입니다. 요코 씨, 부디 이 메시지를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즈키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편집장은 이미 이 주제를 거부했고 정부 관계자는 제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하회마을의 고요한 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기자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동에서의 마지막 행선지로 한국농업기술연구원 안동분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즈키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고, 그녀가 말한 종속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원은 하회마을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첨단 장비와 연구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방문객 투어에 참가하면서 저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쌀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온과 건조에 강하고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죠. 한 전시실에서 동아시아 쌀 품종 복원 프로젝트라는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가져간 한국, 토종 쌀 품종들을 다시 복원하는 연구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연구소 책임자 김 박사를 만나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일본 언론인이라고 밝히자 다행히도 짧은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농업연구소와의 협력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일본 기관들과의 것도 여러 보였습니다. 스즈키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쌀 위기와 한국의 지원에 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토종 품종과 농법을 연구하고 가져간 후 우리는 해방 이후 그것을 다시 찾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기후 적응형 쌀 품종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5년 전부터 일본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연구해왔습니다. 과학자로서 기후 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일본에 보내는 쌀도 이 연구의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쌀 지원과 함께 이 품종의 종자와 재배 기술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다소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보다 소극적입니다. 쌀은 받지만 기술 협력 제안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죠.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정치적인 이유라면? 역사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 갈등이 있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의 지원이 이러한 역사 문제를 들춰내는 계기가 될까 봐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쌀 지원에 어떤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이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정의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의 말에 미즈키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 김 박사님, 혹시 미즈키라는 일본 여성을 만나셨나요? 일주일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특별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우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미래 식량 안보와 한일 협력에 관해 많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쌀 기술이 일본을 구할 수 있는지. 둘째,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마치 우리가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일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도움을 청하고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속이 아닌 상호 협력의 문제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도움을 청하고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즈키의 예언은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기술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이웃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과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일본으로 귀국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즈키의 비디오, 김 박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이것들을 어떻게 일본 사회에 전할 수 있을까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스즈키 요코 씨? 낮고 긴장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조사가 알려졌습니다. 귀국하면 즉시 연락이 갈 겁니다. 누구시죠? 어떻게 제 번호를? 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미즈키의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즈키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마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 그리고 화해의 정신입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그리고 어쩌면 일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 익명의 전화는 진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즈키 요코 씨, 첫 번째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신지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국가안보국 소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항 내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요코 씨, 한국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두 번째 남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광이었습니다. 쉴 시간이 필요해서. 안동과 이천은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업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은 더욱 그렇죠. 그들은 이미 제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재였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와 한국의 지원에 관한. 미즈키라는 여성을 찾고 계셨죠? 첫 번째 남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요코 씨,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미즈키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회마을에서 USB를 받았죠.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요코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실이 왜 위험합니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남성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들은 제게 USB를 요구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요코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중요하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전체가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USB는 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저를 막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즈키의 예언, 한국에서의 발견, 역사적 연결고리,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미즈키의 비디오 파일을 추출해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제신문 사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회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편집장 타케다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요코, 무슨 생각으로 허가 없이 한국에 갔지? 문을 닫자마자 그가 화를 냈습니다. 휴가라고 거짓말하고. 취재였습니다. 편집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국가안보국에서 연락이 왔어. 너 지금 감시 대상이라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쌀 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그만. 타케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코, 너는 해고되었어. 지금 당장. 뭐라고요? 회사 규정 위반, 무단 해외 출장, 국가안보 위협. 이유는 충분해. 오늘부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개인 물품만 가져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집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타케다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코, 넌 좋은 기자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때로는 진실보다 안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제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멀리서 수군거리며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한 명, 초년 기자 마코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마워, 마코토. 나중에 연락할게. 출입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직업은 잃었지만 제 양심은 지켰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실을 알릴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대형 언론사는 불가능했고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도 너무 쉽게 검열될 수 있었습니다. 마코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독립 뉴스 플랫폼 진실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이라면 제 이야기를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글을 다듬고 미즈키의 비디오를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쌀 위기와 역사적 화래, 예언자의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진실의 목소리에 실렸고 미즈키의 비디오 일부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SNS를 통해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독립 매체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외국 언론까지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쌀 폭동이 계속되고 있는 신주쿠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폭동 현장 근처 한 시민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 기사를 쓴 스즈키 요코 씨죠?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곧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닌 오만과 고립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분노, 불신, 당혹감. 하지만 점차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생각해볼 만한 의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굴욕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귀가했지만 문 앞에서 2명의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요코 씨, 공공안전방해 및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말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즈키의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으면서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미즈키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일본은 역사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독립과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의 48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좁은 유치장, 끝없는 신문, 그리고 고립. 하지만 제 정신은 굳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 미즈키의 위치, USB의 출처, 한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변호사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공공불안 조성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석방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추가 취재 금지, 관련 발언 자제, 당국에 계속 출두할 것. 아파트로 돌아오니 문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 TV를 켜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쿄 시내에서 역사 직시 운동 참가자 1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스즈키 요코 전 기자의 보도와 관련해 역사적 진실, 규명과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를 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진실은 자유롭게 한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바꾸자. 진정한 협력을 위한 화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코토였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체포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막 풀려났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걱정 마세요. 선배님의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정말? 네. 역사 직시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SNS에서 샵진실을 위한 용기 해시태그가 트렌드 중이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즈키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타마가와 신사에 다시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당국도 찾고 있대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점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변장을 하고 타마가와 신사로 향했습니다. 미즈키를 찾아야 했습니다. 신사는 평소보다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미즈키의 소문이 퍼진 탓이겠죠. 경찰도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신사 경내를 둘러보았지만 미즈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실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따라 신사 뒤편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자 작은 목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두운 내부에 눈이 적응되자 미즈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코 씨,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미즈키, 정말 당신이군요.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전했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작은 움직임이에요. 정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요코 씨, 미즈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 네, 저희 공개 발언이죠. 제가 예언자로서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체포될 거예요. 당국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은 제 운명이니까요. 미즈키는 창가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저는 언론 앞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제 예언, 역사적 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코토와 진실의 목소리 기자들, 그리고 몇몇 외국 언론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도쿄 외곽의 한 폐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20여 명의 기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즈키는 테이블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노 미즈키입니다. 3년 전, 저는 일본에 닥칠 3가지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지진, 엔화 폭락, 그리고 쌀 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번째 경고,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즈키 씨,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항의하고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자들의 존재 덕분에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미즈키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즈키의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혼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재검토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작은 첫걸음에 불과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역사 문제 재검토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즈키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체포와 기자회견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직시 운동은 계속 확산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역사, 교과서 개정과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달 후, 저와 미즈키는 한국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평화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역사학자,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미즈키는 무대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때로는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큰 불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즈키는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저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였음을 이해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독립은 때로는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실이었습니다. 예언자와 기자의 만남이 일본 사회에 던진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임을 일본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